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건축학부의 이한승 교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수명 시대의 4차 산업혁명과 건설기술 혁신 방안에 대해서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제가 건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어떤 기술이 있고 또 그런 기술을 어떻게 건설 기술에 사용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례들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건설 기술을 혁신할 수 있을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주로 건축물과 토목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인천에 와 보니까 아신다시피 이 건축물도 있고 또 공동주택도 있고 아파트가 있죠. 터널도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러한 구조물들은 일단은 안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용하기에 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강조드리는 거는 오래 한 30년, 60년, 100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초고층 건축물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초고층 빌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km, 약 1000m의 초고층 건축물이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또 세계 2위 828m의 버즈 칼리파는 우리나라 건설 회사인 삼성물산이 지은 그런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6위로는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롯데월드타워 555m 123층의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123층의 그 롯데월드타워가 강남에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한 몇 년 정도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통 저희들은 튼튼하게 골조 상태로는 약 한 200년 정도는 너끈하게 견뎌야 된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초고층 건축물은 한 층수가 한 50m, 높이가 한 200m 이상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건축물 이외에도 아시겠지만 토목 구조물 중에 대표적인 게 교량이 있겠죠. 교량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를 보게 되면 중국의 단양 쿠샨 그랜드 브릿지라는 게 있는데 164km니까 아마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리가 이루어진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를 따져보면 제가 이제 인천대학교 미추홀타워에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천공항으로 가는 이 인천대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약 11.8km 정도 되는 다리이기 때문에 이런 다리도 과연 몇 년을 견뎌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보통 한 200년 이상은 너끈히 견뎌주는 이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건설 산업에서 한번 저는 건축 재료 중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연구를 해서 아마 시멘트로 한번 상황을, 우리나라의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X축이 약 한 지금 3만 불 정도 1인당 국민 총생산이 1인당으로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을 Y축으로 보게 되면 약 우리나라가 시멘트 강국이기 때문에 한 1000kg 정도 옛날에 썼고 지금은 한 700kg.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약 1년에 700kg의 시멘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이렇게 올라가는 선진국으로 보게 되면 건물을 짓는 게 줄어들고 유지관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멘트 사용량이 400kg라든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갖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X축을 시간이라고 보고 Y축을 어떤 건설 경기, 시장의 활성도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건설 산업은 의식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런 현상을 이제 찔 수가 있고, 또 건설 산업은
주로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용하니까 레미콘도 아마 출하량으로 따지면 건설 산업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레미콘은 시멘트에 물, 골재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시멘트의 출하량도 이렇게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아까 유지관리 시대로 넘어가니까 신축하는 빌딩이나 건축물들은 줄어들게 되면 이런 건축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건축은 의식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혁신 기술, 즉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이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강연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어떤 관리나 이런 기술이 아닌 어떤 혁신 기술을 통해서 건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내 건설 산업의 동향을 좀 개괄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거고 도대체 어떤 기술이 있길래 건설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가?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온라인 정보통신 기술이 오프라인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서 일어난 혁신을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존의 산업혁명의 4단계에 증기혁명, 조립혁명, 정보혁명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4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건설 산업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생산성 혁명, 어떻게 빨리 경제적으로 건물을 짓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생산성 혁명과 귀결이 되고요. 요 얘기는 3C라는 말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맞춤, 대량 생산이 아니라 맞춤성으로 지금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연결, 커넥티비티,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또 혼자는 할 수 없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의 기술로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기술이 어떤 게 있는가 보면, 로봇 기술이 있죠.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고, 그 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하는 기술이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실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가상으로 그려보고 문제점이 뭔가를 보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건물을 짓는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 그 다음에 적층 기술, 쉽게 말해서 3D 프린터를 우리가 적층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으니까 이런 거를 모아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이런 기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쌓이니까 빅데이터, 보안 기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건설에서도 아마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잠깐 보여드리는 비디오를 보시면 2015년에 여러분들 로봇의 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을 열어도 넘어졌죠. 그렇지만 불과 1년 사이에 2016년에 로봇을 보게 되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온 로봇이지만 방해를 받아도 다시 거길 찾아가는, 이게 지능이 이제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기술까지 나오냐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보신다면 점핑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기에 보시면은 공중제비를 돌면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로봇.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이 포함이 된 지능형 로봇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불과 5, 6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앞으로 1, 2년 사이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공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이 자동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여러분들
산업혁명 시대에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 생산은 똑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파는 이런 게 아마 생산 기술이었다면 현재는 여러분들이 대량 생산을 하긴 하지만 맞춤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옷을 맞춤형이라도 빨갛고 파란 옷을 혼합이 된 옷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대량 생산하는 체제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맞춤형으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런 요구가 있는 거에 따라서 이런 맞춤 생산이 가기 때문에 아파트도 우리가 사는 건축에서도 대량 생산도 있지만 각각의 특성을 살린 그런 기술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에서는 여러분들 스마트 빌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하나의 건물에서 IoT, 아까 빅데이터,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센서 이런 기술들이 전부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많이 적용된 데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자동적으로 커튼이 열리고 닫힌다든가, 사람이 다가가면 불이 켜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미 포함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만이 아니고 도시를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의 IoT나 똑같이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센서 기술이 전부 도시에 연결이 된 겁니다. 도로에도 연결돼서 스마트 교통이 되고요. 토목 구조물에 스마트 토목 구조물, 건축물에 스마트 빌딩이 되고요. 교량도 스마트 교량이 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통해 사람이 좀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열어가는데 4차 산업혁명이 핵심 기술이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이 센서,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로봇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면 건설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아마 쉽게 이해하는 동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뭐냐면 이 로봇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어느 재료를 보고 이게 나무인지 아니면 철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인지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데, 사람은 보면은 만져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로봇이 촉각 센서가 있어서 이 촉각 센서를 만약에 장착을 한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재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만져보게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지금 이 로봇이 촉각 센서로 나무를 만지면서 데이터를 뭐 100만 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만 많이 얻으면 인공지능으로 알파고처럼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종이를 만져보고 로봇이 이거는 어떤 거다. 플라스틱을 만져보고 어떤 거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데이터를 많이 얻게 된다고 하면 이 로봇이 사실은 뭐 이 두건을 씌우나 마나인데 만져보고 이거는 한 99.9% 종이임이 틀림이 없어. 이거는 금속, 메탈임이 틀림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물의 재료를 딱 보고 나서 우리가 사람이 저거는 벽돌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로봇도 만약에 센서를 이용하고 로봇을 이용한다면 아주 안전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에 아까 시뮬레이션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건축물을 지을 적에 이렇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적에. 그래서 대지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을 실제로 한번 지어보고 여기에 이제 예산을 갖다 붙이면 3D가 아니라 4D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며칠 걸리는지도 알아보고, 이런 기술들이
가상현실 기술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유망하게 앞으로 보는 기술이고요. 대표적인 게 로봇 기술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비정형의 이런 건물들은 참 만들기가 어렵지만 이 공장에서 이게 설계를 통해서 이런 부재들을 만들고 현장에 직접 가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이 가서 이렇게 붙이는 이런 시대가 이제 바로 오게 되겠죠. 아까 보셨던 로봇이 불과 5년 안에 자율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불과 1, 2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들이 건설 현장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관심이 많은 3D 프린터인데 3D 프린터가 플라스틱 재료로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건물을 콘크리트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적층을. 그러면 하루 사이에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연구할 그런 요소는 있지만 이 3D 프린터의 기술이 접목이 돼서 아마 건설도 혁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리 아까 교량 토목도 얘기를 했는데 교량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런 교량이 있을 적에 이거를 가서 검사,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드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진단을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노후화돼서 무너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드론들이 날아가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이 드론이 올라가서 건물들을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찍어서 지금 균열이 있다, 어디가 들떴다, 어디가 물이 샌다, 어디가 녹이 슬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드론이 건축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건설, 건축, 토목에서 아마 활용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와서 더욱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심지어는 드론이 그러면 가서 뭐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요. 이런 소형 드론이 만약에 자재를 운반할 수 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벽돌을 날라서 이와 같은 건물들을 실제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접착제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지금 여러 소형 드론이 건물을 이렇게 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생각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그런 건설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센서들이 이 교량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사람도 아프면은 건강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그런 도구를 이용하는데 이 교량 같은 경우는 이런 센서를 붙여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이 교량이 어디가 아프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시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아주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고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센서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목 구조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고 있는 그 센터 건설구조물 내구성 혁신연구센터에 혹시 홈페이지로 와서 보시면 되겠지만 기존 건물을 내가 100년 동안 튼튼하게 쓰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CL-이온이나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철근을 녹슬게 하는데 이런 거를 센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보호하면 아마 우리가 100년 동안 틀림없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술을 하지 않고 내구성 설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조치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철근이 녹슬고 심지어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건축물은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센서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요즘 연구하는 거는 융합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 토목에 연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센서들을 건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렇게 심어 놓고선 들어오는 수분의 양, 열의 양, 아니면 CO2의 양, 염소이온의 양, 그 다음에 철근이 부식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센서를 박아서 모니터링을 해서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아마 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해서 건축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만 있으면 아두이노라는 것도 아마 이렇게 많이 배우실 텐데 자기의 시작품을 만들어 봐서 그런 아이디어가 구현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자기 분야에 아마 굉장히 선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제가 이제 로봇에 관심이 많은데 건설 로봇을 지금 연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지능형 로봇 사업단이라는 게 꾸며졌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주간 캠퍼스가 되었고 전국의 7개 대학이 모여서 공유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능형 로봇의 과에 들어가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우게 되는데 그 배우는 교과목을 7개 대학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능형 로봇에 좀 참여를 해서 건설 로봇이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 로봇의 연구에 예를 들면 사례를 좀 보면 용접하는 기술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로봇 하는 분들이 이런 거를 합니다. 그래서 연돌이죠. 여기에 용접을 하게 되는데 요 앞에 로봇의 비전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있어서 어디에 용접을 해야 되는 거를 찾아가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두더라도 정확하게 안 두더라도 그걸 찾아가서 용접할 수 있는 기술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아시겠지만 이런 협동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이거는 불량이다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시게 되면 그 로봇이 협동 로봇이 이용해서 어떤 부품들을 날라서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하는 이런 기술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엔진 오일을 차에 넣는데 뭐 로봇이 가서 그 구멍을 찾아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미 이런 기술들이 주위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서 어떻게 빨리 이거를 써야 되는가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많고요. 그런 것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불도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밀기도 하고 어떤 흙을 운반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깨끗한 사무실 안에서 보는 거고 이 안에는 사람이 없죠. 무인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건설 현장의 로봇화에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은 아마 로봇이 하고 충분하죠. 만약에 로봇이 이거는 농장의 스마트팜에 적용되지만 이건 빨갛게 익은 거는 아까 보고선 따내면 되겠죠. 근데 이런 형태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나 이런 로봇이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에서도 보면요. 이게 보스턴 타임스에서 지금 실용화된 건데 로봇이 밤새 택배 아니면 물건을 분류하거나 갖다가 놓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서도 건설 자재를 운반한다든가 무거운 거를 하는 거를 로봇에게 시키게 되면 좀 더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건설에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아주 재미난 사례인데요. 높이가 102m나 되는 이런 연돌입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여기를 페인트를 칠하지 못하죠.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로봇이 지금 칠하는 게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로봇이 상하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상하로 이동하면서 실제로 여기 보시는 로봇이 하도, 중도, 그다음에 맨 끝에 상도를 바르면 사람이 줄을 타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만 로봇이 이용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재미난 기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의 측벽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로봇이 자기가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응용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사람이 그리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로봇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도 로봇이, 이거는 일본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 천정에 이게 높다고 하면 사람이 올라가서 천정에 석고부들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이 사람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들어서 옮기면 사람이 재단해주고 로봇이 운반을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협동 로봇이 또 올라가서 이게 못을 박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거를 한 사람이 들어가고 로봇 2대가 들어가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로봇은 필요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험하고 뭐 이렇게 지치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 건설 로봇이 만약에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건설 산업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청소 로봇도 있지만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압 피복이라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 들어오면 청소 로봇이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면 되겠죠. 밤새 자기가 청소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깨끗한 건설 환경에서 일을 하면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터널 같은 경우는 뭐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차가 3차원으로 이렇게 스캐닝이 지나가면서 균열을 갖다가 어디에 있는지 몇 밀인지를 다 알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있고요. 뭐 매설된 이런 관에 로봇이 들어가서 여기가 녹슬었을까 아니면 깨졌을까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건축 분야, 토목 분야가 있지만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붙게 되면 아마 기술이 혁신될 거다, 이렇게 틀림없이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와 같이 국내 건설 산업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위기이지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게 있는데 건설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그러면 이런 건설 기술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혁신을 하는 그런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젊은 학생들도 있고 젊은 분도 있겠지만 이 손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일본 제일교포의 소프트뱅크의 회장이고 굉장히 돈이 많은 분이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매일 창조적 생각을 5분 동안 해서 자기가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고 이 연구는 매일 새로운 생각은 사실 미래를 위해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출발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꾸준히 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연구든 간에 이 4차 산업혁명을 지나오고 할 때 지금 2021년이지만 미래를 2050년에 어떤 게 있을 건가, 항상 과거에 내가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연구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어저께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항상 미래를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공간 측에 글로벌합니다.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5천만입니다. 건설 시장은요, 우리나라가 포화 상태입니다. 통일이 되면 대박이지만 통일이 되기 전에는 중동, 아시아, 유럽, 이런 남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을 넓게 써야 되고요. 그러려면 외국어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분야의 축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건축 토목에서는 그 기술을 옛날에는 거의 쓰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전기전자, 로봇, 이런 기계, 이런 기술들과 융합된 기술들이 돼야지만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항상 갖는다, 미래지향적으로. 요게 4차 산업혁명의 건설 기술을 혁신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010년도에 타임즈의 세계 10대 발명품인데 미국에 있는 헝가리 유학생이 야, 콘크리트는 왜 항상 불투명할까? 반대쪽 벽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반투명 아니면 투명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리트라콘이라고 해서 반투명 콘크리트입니다. 광섬유를 집어넣고 요 뒤에 사람이 있어서 그림자가 보이죠? 그래서 이게 1세제곱미터 정도에 한 1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비싸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 지금까지 콘크리트는 불투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투명한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창의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문과든 이과든 간에 창의적인 거는 결국은 어디에서 창의적인 것을 볼 수 있냐면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라는 거를 쓰신 그런 한 러시아의 특허를 심사하는 분이 이 트리지라는 기법을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비행기 바퀴가 1950년대 이전에는 비행기가 날릴 적에 바퀴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달릴 적에는 바퀴가 바깥에 나와 있지만 하늘을 날릴 적엔 바퀴를 안에 집어넣으면 공기 저항도 덜하고 연료도 덜 소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바퀴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특허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시 여기지만 그러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는 기법 중에 트리지라는 기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융합 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기술들을 가지고 저희들과 융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적용하는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콘크리트 만드는 레미콘 기술자하고 그 미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기 국 끓일 적에 맛을 내는 미원을 갖다 집어넣는 게 아미노산의 종류인데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미노산인데 맛있죠? 근데 미원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콘크리트 레미콘 근무하는 사람이 밥을 먹다가 콘크리트에 미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왼쪽에 보시면 콘크리트에 미원을 안 집어넣은 거하고 점점 많이 집어넣은 걸 해서 바닷가에 집어넣었더니 요 아미노산이 용출이 되면서 이런 조류가 자라고 조류가 있으니까 물고기 뭐 예를 들면 전복 이런 게 해서 그 공간이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그 뭐 테트라포트라든가 연안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을 환경 활성 콘크리트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융합적인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새로운 재료도 만들고 건설도 변화시키는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침을 묻히면 액체가 기체로 돼서 날아가면서 여기가 시원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료는 상변화를 일으켜서 기체, 액체에서 고체 이렇게 상변화할 적에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재료를 건축에 쓴다고 하면 사실 냉난방이 필요 없는 그런 시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아스팔트지만 여기는 온도가 안 올라가 있고 여기 온도가 올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뜨거운 그런 섬이 되어 있는 데를 막는 이런 재료도 있고 똑같은 도로지만 눈이 부시고 안 부시고 또 심지어는 콘크리트에 이렇게 그 콘크리트에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거를 이 알칼리성을 먹는 박테리아인데 그런 거를 살 수 있게 하면요. 시아노박테리아가 CO2를 먹고요. 산소를 내뿜니다. 이 광합성 걸리니까 나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광합성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융합을 하면 CO2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멘트 공장에서 이 CO2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데 그걸 포집을 해서 그렇죠? 아니면 그 시멘트 콘크리트가 CO2를 많이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CO2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기후 재앙,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도 가지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빌 게이츠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 원래 빌 게이츠가 도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시애틀의 팀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도스를 만들었고요. 빌 게이츠는 그 가치를 본 겁니다. 아, 퍼스널 컴퓨터에 저거를 이용하면 운영체제로 이용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본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들여서 IBM하고 연결해서 지금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파운데이션 영화를 한번 보시면 맥도날드 형제가 아마 지금도 LA 미국에서 햄버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맥도날드를 퍼지게 한 사람은 밀크쉐이크 외파는 크로크라는 사람입니다. 햄버거를 보고 아, 저거를 도시에 적용하면 바쁜 사람들이 간단하게 밥을 먹고 사업이 되겠구나 그런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가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본 크로크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물건을 볼 적에 가치, 이를 볼 적에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도 저도 학생들한테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저희가 융합기술을 통해서 응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어떤 기술이 건설 기술을 혁신할 수 있냐면 생체 모방, 바이오 미미크리라고 하는 생체 모방 기술이 중요합니다. 지구 역사 30억 년 동안 모든 인류든 모든 생물이든 환경 변화에 맞추어 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도마뱀이 천장을 기어서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 이 육모가 있어서 천장에 딱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학이 발전돼서 개코 이런 로봇을 스티키 로봇이라는 거를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들었는데 요 앞에 나노의 육모를 만들어서 붙였더니 이 무거운 로봇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냐? 이 도마뱀에서 가져온 겁니다. 생체를 모방한 거죠. 물총수의 부리가 이렇게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물속에 들어가면서도 전부 고기를 갖다가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그래서 신칸센의 앞에 모양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500km가 터널에 들어가면 퍽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물총새처럼 부리를 만들었더니 소리가 안 납니다. 이런 거는 연꽃잎에 도로록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생체 모사 기술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도요 생체 모사 기술을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인공 혈관을 만들었는데 이 인공 혈관을 창문에다 붙이면요 거기다 물을 통과되면 열이 여기는 엄청나게 덥죠. 여기는 차갑죠.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을 막을 수 있어서 냉난방을 좀 덜 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이런 혈관 기술을 건축에 응용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또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만든 거지만 콘크리트가 균열이 일어나면 실제로 박테리아라든가 모든 기술이 있으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여기가 아물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는데 셀프 힐링 그런 작용을 합니다. 콘크리트도 균열이 나면 실제로 가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집어넣으면 균열이 나도 그거를 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성 재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콘크리트를 만드는 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건설 기술을 어떻게 또 혁신하면 아까 얘기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증기혁명을 통한 1850년도 뭐 그 정도라고 보게 되면 사실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니고 그 전부터 이루어져 왔겠죠. 그래서 옛날에 원시 시대에 망치를 이용하던 시대부터 기중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역사를 잘 알고 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슬그머니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잘 알면 미래를 예측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건설 산업의 동향부터 이런 건설 기술 혁신에 대한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축을 하려면요, 맨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지가 있으면, 토지가 있으면 내가 무엇을 지을까? 이렇게 해서 일단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걸 개념 설계라고 합니다.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니모나게 한번 그려볼까 하면 방은 몇 개 만들고 그거를 몇 미터로 만들고 하는 거를 상세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철근을 어떻게 집어넣고 계단을 어떻게 만들고, 그러면 시공, 실제로 짓는 도면이 만드는 걸 상세 설계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이제 짓습니다. 이런 걸 시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공이 지면 한 2년 정도 걸리면 앞으로 운영을 하고 유지관리,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거죠. 이걸 운영 유지관리고 내가 60년, 100년에 허물어서 폐기하는. 그래서 개념 설계부터 폐기까지가 이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이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실제로 설계 기술에서는 돈이 조금 듭니다. 그렇지만 시공하는 기술에 돈이 좀 들어가고요. 보시면 운영 유지는 냉난방, 여기 전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길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면적을 보게 되면,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이 면적을 갖다 이 돈을 줄이는 게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ICT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면 실수할 수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을 개념 설계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시공할 때 돈 덜 들어가고 운영 유지 관리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적은 더 줄어들어서 라이프 사이클로 되면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려면, 제가 버락 오바마 미국의 대통령하고 손정희 씨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분들의 책을 좀 읽어서 어떤 꿈을 꾸고 독서를 하고 경험을 해서 생각의 깊이를 굉장히 하게 되면요, 지혜가 나오고 또 용기와 도전이 있으면 실천을 하게 되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독서를 꼭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양대 에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산에 한양대 에리카가 있는데 문이 없습니다. 저희 한양대학교는. 그래서 문이 없는데 실제로 문이 있는 설계가 있었고 문이 없는 설계가 있었을 적에, 사회에서 대학의 소통, 대학과 사회 소통이라는 이런 아이디어, 생각을 갖고 이 설계자가 제시한 게 당선이 돼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가치를 찾고 하는 것은 다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건설기술의 4차 산업혁명이 도입이 되더라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제 수업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이 한 7가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2000년에는 왜 저렇게 수치가 떨어졌나요? 아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그 시장의, 건설 시장의 수치인데,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아마 1998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그 건설 경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호황으로 2005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질문 2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촉각 센서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이 만져서 이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촉각 센서는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하기 때문에 결국은 센서도 그거를 분석하고 하는 지능이 붙으려면 인공지능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촉각 센서의 정밀도도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인공지능과 연결이 됐을 때만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센서의 기술은 아마 계속 발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더딜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 이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로봇이 직접 건설을 하게 된다면 건물에 대한 위험성은 사람이 지을 때보다 덜 위험할까요? 여러분들 아파트 보시면 옛날에 제가 살 적에는 한 10층, 5층이었지만 지금 뭐 49층, 뭐 20층, 30층이죠.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서 아까 보여드린 이렇게 도장,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10층은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줄 타고 내려서 페인트를 칠할 수 있지만 만약에 50층이면 어떻게 페인트를 칠할까요? 위험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페인트 로봇이 올라가서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아마 사람은 안전해야 되니까 로봇 기술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유념을 하시면 안전하게 지을 수 있고 사람은 건물을 지으면서 더 안전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참 안타까운 게 요즘 아시겠지만 그 건설 현장에서 많이 추락사도 하고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아마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위험한 일들은 아마 로봇이 들어가서 같이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더 안전하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센서를 통해 이온으로부터 철근이 녹슬지 않게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센서가 인식하여 이온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콘크리트 연구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안에는 철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굉장히 구멍이 어떻게 보면 있기 때문에 이온이나 어떤 가스라든가 이런 게 염소이온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 들어오는 거가 들어와서 철근을 부동태 피막을 파괴해서 철근을 녹슬게 하면 철근이 한 2배에서 4배 팽창하면 그 압력으로 해서 콘크리트 균열이 가서 떨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Cl-이온이나 CO2가 들어오는 거는 철근에 도달하기 전에 센서로서 그 위치에서 이게 뭐가 이온이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면 Cl-이온이 들어오고 있다. CO2 가스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를 미리 알게 되면 못 들어오게 표면 코팅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철근이 부식이 안 되니까 이 건물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철근이 만약에 녹이 슬었다 안 슬었다는 것도 센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된다면 더 녹슬기 전에 우리가 방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아플 때 치료하는 거하고 많이 암까지 진전돼서 치료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경비도 드는 것처럼 예방적인 차원, 그 다음에 조금 피해를 봤을 적에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센서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또 데이터도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건물을 좀 더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5번째입니다. 건설 현장이 모두 로봇들로 가득 찬다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없어질 텐데 로봇들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그 로봇 제가 지능형 로봇 사업단이라고 아까 그 보여드린 그런 대학 혁신 공유 대학 사업이라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 로봇 하는 사람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로봇이 대부분이 할 수 있지만
또 로봇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예술이라든가 창조적인 거는 로봇이 거의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가 있고요. 건설 분야에서 보면 건설 분야에서는 로봇이 들어가서 혼자 일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4명이 들어가서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데 1명의 사람이 들어가고 3명분의 로봇이 1대든 2대든 들어가서 협업을 하는 체제가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건설 일은 더 확장될 겁니다. 예를 들면 바닷속 아니면 극지, 심지어는 달나라, 화성 이런 것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사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을 데리고 가서 일하는. 그래서 뭐 로봇이 가득 차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6번에 열이 흡수되고 방출되면 내구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내구성이라는 거는 그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철이라고 하게 되면 강판이라고 하게 되면 산소와 수분이 표면에 닿아야지만 철이 녹슬고 또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은 더 많이 녹슬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열이 흡수되고 방출되는 거는 제가 그 PCM이라고 상변화 물질이라는 건데 그 액체가 고체가 되고 고체가 액체되면서 그런 물질들이 열을 내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열을 흡수해서 방출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재료에 포함되는 그런 캡슐 같은 물질의 안에서 녹고 아니면 굳고 하면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얘기고요. 건축 재료로 따지면 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반드시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이라든가 차열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다시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7번. 콘크리트 기능성 혁신 반영의 층간소음 부분의 해결 부분은 따로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 그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 층간소음에 관한 그런 민원도 많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최근에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전문단 팀도 꾸미고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로 들면 아파트와 아파트의 이 슬라브 1층과 2층의 요 바닥이죠. 슬라브의 두께를 지금 210cm를 쓰는데 뭐 250cm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층간소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들도 하고요. 뭐 콘크리트의 강도도 높여버리면 지금 24MPa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30MPa를 쓴다 그러면 아마 층간소음이 조금 완화가 되고 내구성은 훨씬 좋아지는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예를 들면 어떻게 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저희가 콘크리트면 감쇄시키는 진동을 감쇄시키는 콘크리트라든가 음을 흡수하는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아마 적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재료 측면에서 부재, 건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층간소음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건설기술 혁신 방안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7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지식도 공유하고 문제를 같이 푸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